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 통합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먼저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푸른색과 붉은색이 어우러진 넥타이를 메고 연단에 섰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의 상징색으로 취임 일성부터 통합 의지를 부각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취임사에서도 국민을 40여 차례, 통합을 5차례 언급하며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내란 극복 의지도 거듭 천명했습니다.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당한 책임을 묻고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혀 군 개혁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전 보수 정권에서 빚어진 각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도 약속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우리 경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극심한 내수 부진의 0% 성장 전망, 여기에 미국발 관세 전쟁까지 산 넘어 산입니다. 새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해 경기 회복에 나설 전망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골목 상권을 육성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각오입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0%대로 곤두박질한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성장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면 구별 없이 쓰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 전략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균형 발전, 공정 성장 전략, 그리고 공정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임기 초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새 정부의 통상 전략 성패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동복지정책, 국민연금 개혁, 은퇴 연령 연장 등 어려운 과제들을 다뤄야 하는 숙제도 놓여 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번째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고 대미 통상 현안과 추진 방향을 둘러싼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경기와 민생 현안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저녁 7시 반부터 9시 50분까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의 차관, 정책 실무자들과 회의를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추경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경기 진작 효과를 묻고 적극적인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일 1차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초대 국무총리로는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고 비서실장으로는 역대 최연소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기용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취임 선서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 첫 일정으로 직접 1차 인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높게 평가하며 행정부 2인자이자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에 사선의 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의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 조직을 총괄하고 당정 가교 역할을 맡을 비서실장에는 삼선의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1970년대생이 비서실장에 기용된 건 역대 처음으로 조직 역동성에 방점을 찍었다는 설명입니다.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형 참모로 생각됩니다. 국정 운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대통령실 대변인은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지낸 강유정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대선 기간 내내 이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초대 국정원장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고 대통령실 안보실장으론 민주당 위성락 의원이, 경호처장에는 황인건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합 측면에서 첫 인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잘 평가해 줄 걸로 기대할 뿐이라면서 장관 인사를 두곤 국민과 당내 의견을 다양하게 모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법무장관의 사의는 수리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행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 오부요인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오후 3시 반쯤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사의를 밝힌 겁니다. 이 대행은 대선을 하루 앞두고도 윤석열 정부 장 차관들의 사표를 인사혁신처에 일괄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나 국정 연속성과 비상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외의 국무위원 사의는 모두 반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외의 나머지 사의는 반려하겠다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점을 고려할 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장 차관들의 사표를 모두 수리할 경우 당장 부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국무회의까지 열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해 내란 동조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통령실이 물리적인 업무 불능 상태라며 원활한 업무 재개를 위해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일반직 공무원의 즉시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여야가 뒤바뀐 국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부터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보수 야당 대표들은 이 대통령과의 첫 오찬 자리에서도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공개 저격해 민주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면서도 172석,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의 앞으로 행보가 우려스럽다고 운을 뗐습니다.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거론한 법안들은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염두에 두고 개정을 예고한 대표적인 법안 3개인데 여기에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겁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법치주의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가 적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삼권 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쓴소리를 들은 민주당은 곧장 발끈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법안들은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않는데 90년대생 젊은 정치인이 구태 정치의 표본인 거짓말로 통합의 정치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한 겁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 징계법만 처리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이 대통령 방탄법으로 규정한 3개 법안 처리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건데 실제로 이날 민주당은 대법관 증언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통과시켰지만 전체 회의까지 강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기관의 답변을 냈고요. 물론 야당은 소위 통과 자체도 사법부 장악의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3개 법안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만큼 민주당이 아무리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해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신경전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제 속보입니다. 우리 경제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역성장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한 상황인데요. 마이너스 0.2% 역성장. 자, 그리고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6,745달러로 집계됐는데 지난 수치보다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역성장했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1인당 지난해 국민 총소득은 36,745달러로 지난 수치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에선 당권 재편 등을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지도부를 겨냥해 구태 정치라는 비판 등이 분출했는데 당내 책임론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선대위 해단식을 열었습니다. 직접 자리에 참석한 김문수 후보는 대선 패배의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도 당의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 대표나 모든 것도 이게 당이 과연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당이냐, 민주주의는 아직 숨을 못 쉬는 당이냐, 이런 점에서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선 후퇴보단 당의 미래에 방점을 찍은 발언에 일각에선 김 후보가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닫아두진 않은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차기 당권 투쟁이 본격화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인데 기존 친윤 등을 포함한 당 주류와 친한계 사이 기싸움이 벌써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먼저 공세의 방아쇠를 당긴 건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 선거 패배는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 정치를 향한 퇴장 명령이라고 쏘아붙인 건데 현 지도부 책임론에 힘을 싣는 친한계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기존 주류에선 거대 여당에 맞서려면 새 지도부 구성 그리고 시기 방식 등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적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거 내부를 향해서 싸우는 이런 모습은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견 차이는 소속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긴급 의원총회를 열자는 친한계 중심의 공개 요구에 사선 중진 한기호 의원이 평소 의총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난리냐는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특히 한 의원은 김문수 후보를 옹립해 빠른 시간 안에 당대표로 추인해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대선 패배의 책임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고 날선 공방이 오갈 거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당 안팎에선 대선에 패배한 정당이 당권 재편을 둘러싼 힘겨루기부터 하는 양상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동시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이 출석 불가 사유로 들었던 대선이 끝난 데다 김 여사 특검 출범도 가시권인 만큼 검찰이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크게 세 갈래 수사로 김 여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최근까지도 김 여사 측에 출석해달라는 의사를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대선 이후에 나가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대선이 끝난 만큼 검찰과 김 여사 측 사이 소환 일정 협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만약 김 여사가 소환에 계속 불응한다면 강제 수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도 이른바 7초 매매 당사자인 2차 주포 김모 씨와 증권사전 임원 민모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조사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도 김 여사 측근들을 상대로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목이 집중된 김 여사 수사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이 실제로 출범하게 되면 관련 사건을 모두 특검 수사팀에 넘겨야 하는 만큼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보수 성향단체 리박스쿨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부터 오늘 새벽에 걸쳐 리박스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리박스쿨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른바 자손군이라는 팀을 운영하며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표 손모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한 경찰은 20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대선 본투표와 개표 이틀 동안 선거와 관련된 112 신고가 8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표 과정에서도 참관인이 다른 사람 신분으로 투표하는 등의 사건도 잇따르면서 선관위가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날 투표소 곳곳에서는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여성이 본투표를 시도하는 등 이중투표를 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 양평에서는 투표한 면이 보이도록 투표용지를 접어넣으려다 무효표 처리가 되자 소란을 피운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선거사범 2,100명을 단속해 8명을 구속하는 등 7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는데 21대 대선 본투표 날에는 투표 시작부터 다음 날 개표 종료까지 선거 관련 112 신고가 모두 88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소에서의 소란 외에도 선관위의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기 평택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하러 온 30대 남성 이모 씨가 이미 투표를 마친 것으로 설명돼 있어 선관위가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CCTV 확인하려고 알아보고 있고요. 과학적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경기 용인에서도 투표 참관인이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유권자의 신분으로 투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전투표소처럼 아무 데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집에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이제 조치는 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의 사건마다 고의로 신분을 속인 정황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살펴 고발이나 수사 의뢰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있는 안가에서 밤새 머물렀다고 합니다. 인천 계양 사저에서 대통령실로 출퇴근하기에는 시민들의 불편도 우려되고 경호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인데 머무를 곳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된지 이제 하루가 좀 지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안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당장 이 인천 계양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교통 통제,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원래도 막히는데 네. 아마 대통령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 시민들께 더 큰 이 혼란과 이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이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앞으로 한남동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이제 청와대 앞에 있었던 국무총리 공간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지금 일단은 물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도 저는 몇 주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또 짐도 놔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그 또 출퇴근의 어떤 동선이라든가 경호 이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다 파악이 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몇 주는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와대 복귀 의지도 밝힌 터라 사실 이 집무실의 이전 문제도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로 돌아가겠다. 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세종시 이전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청와대는 사실은 관광객한테 개방한 뒤로 많이 이렇게 쓰질 않다 보니까 네. 손상도 어쩔 수 없는 손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은 개방을 안 한 시설이 있습니다. 관저라든지 영빈관이라든지 상춘제 내부라든지. 네. 그래서 그런 일부 시설들은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비서동에 그런 시설들 같은 경우도 내부까지는 공개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빠르게 보수를 한다면은 청와대 이전은 제가 청와대 경험상 봤을 때는 2, 3개월 아니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네. 세종시로 완전한 청와대 이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설계가 들어가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적어도 국회와 협의해서 타임 테이블 정도는 네. 내놓는 게 맞지 않으시겠나.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청와대 이전과 따른 연속적인 국회 이전 논의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야지만 행정의 비효율도 없앨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장기적으로 그런 타임 테이블을 국회와 빠르게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 상황에 대해서 어제 이 대통령이 연필조차 없다, 무덤 같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좀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져야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전 끊겼다라는 느낌이 딱 받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공무원들은 좀 남아가지고 당연히 인수인계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다 원대 복귀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연필도 없다고 하고 컴퓨터도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인수인계 받을 어떤 이 조건 자체가 이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처음 보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뭔가 이 내란 관련돼서 그것에 대한 증거인멸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이제 나오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왜 했을까 이거를 표현한다면 너무나 악질적인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들을 것도 없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가 영속성 있게 그리고 애민 정신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데 네. 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일반적 공무원들은 오늘 대부분 복귀를 하는 거죠? 예, 다시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요. 네. 다시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해야 됐었던 일들 이런 네. 것들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이란 단어를 40여 차례 이제 언급을 했고요. 통합은 5차례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후보 시절에 네. 이제 성장, 회복, 통합을 얘기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는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통합 정부를 얘기했고 그리고 실용 정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일각의 이제 재계나 민간에서 걱정하는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창업 그리고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 그랬거든요. 네.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오늘 속보도 나왔지만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기업계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열어주겠다는 의미의 네. 규제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는 굉장히 뜻깊게 들었고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제 비상경제 TF 회의도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속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교 간의 이제 관세 협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우려를 다 일시에 해소하고 그럼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그러한 데 발맞추는 이제 입법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간에는 재계나 민간에서 우려했던 그러한 입법을 많이 했지만 적어도 어제 취임 선서와 해당되는 그러니까 취임 선언문에 네. 준하는 그러한 내용의 뒷받침을 민주당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현장을 봤더니 조희대 대법원장 또 현장을 했고요. 김영도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같은 경우에는 대선 직전에 이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악수를 하는 장면에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좀 묘하다라는 네. 생각을 하시게 됐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 앞두고 민주당은 굉장히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헌법 116조의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앞서서 이 사법부 자체가 5번의 이 재판 기일을 다 잡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굉장히 분개를 했고 또 그 며칠 앞두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절차적으로 굉장히 정당하게 했던 거냐라고 하는 문제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 개입이다라고 규정을 또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대법원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을 민주당에서 지금 꺼내고 있는데 앞으로 민의의 이 현장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민의가 총 집결되는 이런 선거에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그렇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 인식을 남겼고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관련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실제 국민의 권익을 어떻게 향상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법안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육해공군 총장들은 아예 초청 명단에서 빠졌다고 하던데 이게 11.3 계엄과 관련해서 군 개혁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도 이제 탄핵 이후에 이렇게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그런 상황과 비교해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굳이 그때와 비교한다면 당시에는 육해공군 참모 총장들이 다 참석을 했었어요. 네. 하지만 이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참석 여부를 떠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뒤에 계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단절하겠다, 책임을 묻겠다고 계속 후보 시절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는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후보 때처럼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기는 지났잖아요. 네. 그리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악수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처럼 내란에 관한 부분은 이제 사법의 영역으로 넘기고 네. 본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러한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차피 군 통수권자로서 군 인사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체가 사실은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각에서 이제 대통령도 좀 벗어나 주시라. 그리고 네. 그러한 부분은 사법의 영역에 맡기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답게 정말 모두의 대통령답게 이제 업무에만 매진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네. 취임 선서가 끝난 직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 그리고 방호 직원을 특별히 또 찾아갔습니다. 일정에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직장으로 따지면은 이제 직장 마지막 출근 날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사실상 사직서도 국회의장께 제출을 했고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내란의 밤에 이 방호과 직원들의 이 소극적 저항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국회에서 단전단수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또
또 표결이 어려워졌고 결국 민주주의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었던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에서 좋은 역할들을 또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저런 방식으로 뭔가 자신의 역할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뭐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대통령께서 직접 저런 분들을 찾아가서 사진도 같이 찍고 고생하셨다 이 말씀도 전하는 대목에서 앞으로 국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좀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주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과도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야당 대표들도 잘 모시겠다, 자주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분위기는 좋았더라고요. 네, 좋았고 이제 네. 진짜 그런 모습이 자주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걸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지금 여당이 됐지만 야당인 민주당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 하지만 네. 취임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는 첫날 이러한 모습을 보인 거는 참 이례적이면서도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자주 모시겠다 그리고 얘기를 잘 듣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치가 복원이 되는 그러한 첫 출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은 사실은 이제 정치가 살아있으면서 대화와 타협이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각종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제는 속도전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그러한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원의 대법관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네.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한 부분은 사실 타당한 의미는 있어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가 복원이 된다면 사실은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그렇게 졸소로 또 밀어붙여서 통과시킬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의 사례처럼 대법원의 빠른 판단으로 그것은 여야가 동의를 하면은 사실은 대법원의 판단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은 두 번째 선택지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법에 의해서 그냥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 던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후자로 갈 경우에는 또다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여야가 민주당도 노력하고 국민의힘도 노력하고 정치가 복원돼서 이 부분도 저는 타협으로 좀 풀어서 경제가 살리는 게 우선이고 민생을 살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주문하신 것 같고 그래서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지만 그런 정치가 복원이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을 했는데 공직선거법과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거 민주당 오늘 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 오늘 처리는 안 하는 것이고요. 네. 아마 시간 조절을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일방적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임기 초부터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비판점들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밀어붙이지만 추후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야당과의 합의 이것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선이행되고 네. 그리고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그것이 힘이 가장 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이제 대통령과의 첫 오찬 그 일정 자체가 저는 대단히 소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국정 방향도 뭔가 국민 다수의 표를 받았으니까 그걸 에너지 삼아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거니라고 상대방의 지지층들이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야당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 자리에서 사실은 바로 쓴소리 나온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마라. 근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또 다시 비판을 하긴 했지만 네. 저는 그렇게 쓴소리도 막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도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정치인들이 이제는 싸우는 직업이지만 뭔가 좋은 결과를 내서 우리들을 위해서 좋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까지 합의하면 네. 그것은 정말 좋은 정치라고 봅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어려웠는가를 돌이켜보면 앞으로는 이런 모습들이 싸우더라도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장면들을 국민께 더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첫 인선도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인사의 핵심 키워드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실용과 실력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의 경우는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돈독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김민석 이 총리 후보자는 지난 한 30년 전부터 정치에 들어왔고 사실은 처음에 30
40대 초반으로 아마 국회의원 당선됐을 겁니다. 그리고 네. 재선까지 하면서 30대 후반에 서울시장 후보까지 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8여 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그 어려운 기간 동안 그냥 어려워만 한 게 아니라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정치계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또 중국으로 가서 칭화대에서도 공부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단순히 그 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쳐다보면서 내각을 총괄해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야적인 측면도 그렇고 실력적 측면도 그렇고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을 위하는 그런 이 정치 행보, 지금까지 국회의원 당선돼 가지고 약자의 눈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단체를 만들어서 실제 뭐 강자의 눈이 아니라 약자의 입장에서 법이 잘못된 것은 없는가? 이걸 조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을 다 이 작업들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이제 오늘부터 할 텐데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무난히 통과가 될까요? 저는 무난히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 임기 시작했을 때 국무총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당시 야당에서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한 47일간 통과를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기능이 사실은 거의 제 기능을 못할 정도 상황이 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체를 국민의힘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의 첫 인사고, 그리고 첫 인사에서 상징적인 게 내각에서는 국무총리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인사도 저는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우려점은 조금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김민석 초대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386의 선두주자잖아요. 네. 그 386 세대가 지금 이제 686이 됐어요.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386 출신들의 운동권 출신들의 그러한 행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거의 그 상황을 거울 삼아서 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은 386하고 대척점에 있는 소위 말하는 97세대예요. 네. 97세대인데 97세대 중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 내정자는 기업인 출신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맞아요.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무총리 내정자와 그리고 비서실장이 386 그리고 97세대, 한 사람은 운동권, 한 사람은 기업 출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돌이 아닌 정말 조화롭게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잠시 뉴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죠. 그로부터 발목이 잡혀 있었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이 전격 체결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최종 파기함에 따라 즉시 발주사인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와 전자문서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체코지방법원은 지난 5월 6일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입찰 경쟁사인 프랑스 전력공사가 소송을 제기하자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와의 최종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렸습니다. 이에 발주사인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와 한수원은 최고행정법원에 각각 항소했고, 현재 시각으로 지난 4일 가처분을 최종 파기하는 결정이 나오면서 최종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상황 짚어보죠. 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이 어제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장관 사표만 수리를 했어요. 어쨌든 국정 운영은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국무총리도 없고 이 장관, 차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일할 그분들이 지금 임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분들하고 지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국무회의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지금 뭐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그 제도 자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는 국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법적 이런 구속력을 갖는 결정 같은 것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불가피하게 잠깐
불편한 동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지점들이 일정 부분 좀 필요한 것이고요. 다만 어제 법무부 장관은 바로 이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내란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되게 미온적으로 이 행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앞으로의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 장관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소명들 이런 것들 좀 이 준비를 해서 더 뭐 이렇게 인사를 더 잘하려고 아마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법무장관의 사표는 수리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내란 종식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름 그 사표 수리는 뭐 인정을 합니다. 네. 인정을 하고 또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내각을 꾸리기 위해서 이제 장관 내정자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텐데요. 그때까지는 아마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한 달 이상은 소요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한 달 동안은 결국은 현재 장관을 맡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내각과 함께 과도기적인 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장관들이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은 됐지만 전혀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못 맞춘다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밑에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달 동안의 과도기적인 정부 기간이라 하더라도 비상경제 TF를 꾸렸고 네. 경제 살리기에 올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간은 불편한 동거가 아니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 정부 인사들도 이재명 대통령을 보필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쪽 인사도 전 정부 인사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색깔을 거두고 네. 한 달 동안은 정말 동고동락해서 경제를 살리는데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비상경제점검 TF가 열렸고요. 이 자리에서 추경이 논의가 됐는데 오늘 또 첫 국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추경이 논의되겠죠? 네, 추경은 당연히 논의될 것이고요. 후보 시절에 이미 30조 추경을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이것을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김문수 후보마저 30조 추경 자기가 당선되면 바로 하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에서도 별 큰 반대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 30조라는 큰 틀을 정해놨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할 거냐 이것에 대한 계획을 나중에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화폐 혹은 온누리 상품권 이런 것들로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네.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큰 부채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채 탕감까지도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이미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럼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거냐, 구체적으로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느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는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오늘 오전 중에 재난 치안 책임자 회의도 소집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경제뿐만 아니라 재난 관련해서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어떤 각종 지금 사고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보시기에 어저께 취임 선언문에도 나왔지만 네. 세월호부터 언급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앞으로의 대비를 위한 회의면은 저는 동의를 하겠으면 네. 과거를 다시 책임을 묻겠다는 회의면은 사실 동의가 힘들어요. 그거는 또 불필요한 소모적인 정쟁만 난무할 것이고 또 불필요한 그러한 논쟁으로 네. 국력 낭비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또 재정의 낭비고 재원의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회의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경 규모를 가지고 많이 대립하고 했지만 물론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추경을 통과를 시켰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아마 시야가 달라지실 거예요, 분명히. 네. 왜냐하면 당시에 거대 야당의 대표일 때랑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 경제를 바라보고 또 공무원들로부터 각종 정보를 받아보시면은 추경의 규모도 어떤 규모를 했을 때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고 하는 부분을 보다 정말 적나라하게 보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야당 대표 시절의 시각을 조금 거두어 주시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정말 이러한 경제적 정책이 발휘됐을 때 미치는 거시 경제의 영향까지도 다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미래를 정말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잘 대비하셔야 된다. 그런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소통은 언제부터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오늘 중에 통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아마 저는 통화를 바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필요하면 이제 정상회담 같은 것들도 뭐 연내에 할 수 있을지 혹은 뭐 경주에 뭐 에이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계기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계기들을 지금부터 이제 미리 만들 것인지 지금 통상이나 아니면은 주한 미군 관련돼서도 지금 미국에서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지점들은 반드시 논의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논의가 이제 전화 통화만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제 실무 협력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이 대리인들이 좀 논의하도록 하자라고 네. 하는 측면까지는 어느 정도는 또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도 실용적인 외교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왔는데 어떤 전략으로 좀 미국과의 이런 협상에 대응할지도 관심이거든요. 일단 본인이 어저께 말씀하신 것도 굳건한 한미 동맹 네. 그리고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셨어요. 참 다행입니다. 네. 외부는 그 부분은 외교가에서도 굉장히 의구심을 거두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왜냐 한미일 협력이라는 건 사실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동맹에서도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대만 문제를 비롯해서 대책점에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도 지금은 미국 편에 서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국과의 관계도 실용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하셨기 때문에 첫 출발 기조는 좋다. 다만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국익과 실용이 우선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전 정부에 결국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밉더라도 관세 동맹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상당한 얘기가 진행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 얘기를 다 전면으로 100% 판가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네. 어떻게 하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최대 국익을 얻을지 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관세 전쟁에 의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철강 수출이 급감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수출 감소로 이어졌고 경제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조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국익과 실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정부의 외교 기조도 전면 백지화가 아니라 네. 그러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같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뭐 경제인 기업가 출신이고 네. 상당히 실용주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의 케미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좀 기대가 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 나라의 어떤 국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지금 뛰고 계신 분이고 네. 이재명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게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고 그것은 그것의 방향성은 어쨌든 실용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케미가 이제 나올지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는데 의외의 어떤 여러 가지 결과들 예를 들면 한반도 뭐 이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서 결국 그것을 인정한 채 그러면 어느 정도의 또 다른 어떤 평화 협력을 위해서 이 해법들을 좀 낼 수 있을 거냐 이런 것이 실용적인 사람들 정치인 두 분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이 결국 또 국익으로 연결이 되면 국민들도 그렇고 지금 또 주식시장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뭐 코스피 주가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우리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전제가 바로 평화협력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지점들을 잘 만들어내기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각 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 됐죠. 어제 선대위 해산식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어려웠던 3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돼서 집권을 해가지고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거의 보복과 이 야당 탄압 이런 방향에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시간을 굉장히 허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이 위기를 좀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일념들을 모아냈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는 동시에 민주당 정부의 희망을 좀 만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볼 수 있다. 적어도 이제 국민들을 위해 한번 일하는 정치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야당과 계속해서 보복전을 계속 돌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치를 복원해서 더 이상 국민들의 어떤 시름 이런 것들을 깊어지게 하는 것을 좀 막아보자 이런 네.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너무 이제 분위기가 고조되면 또 오버한다 혹은 뭐 이게 겸손하지 않다 오만하다 이러한 평가들을 통해서 결국 또 국민들께서 또다시 민주당을 심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러한 부분들은 국민의 정서를 잘 살펴서 우리가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정말 국민들을 잘 보필하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 주
주부터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 친명계끼리 경쟁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내부 통합일 겁니다. 어쨌든 선거 치를 때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통합을 하겠다 그래서 걔가 같이 과거부터 경쟁했던 박용진 전 의원이나 이렇게 메머드 선대위를 구성했잖아요. 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첫 인선부터 봤을 때 친명 인색이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 이런 비판이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차기 당의 지도부 구성에서도 아마 그러한 부분을 눈여겨볼 겁니다. 그렇다면 당에도 이제 민주당도 다양성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네. 비주류도 존재할 거거든요. 하지만 그 비주류의 목소리가 완전히 묻히는 정말 친명 일색이 된다면 당이 일방적으로 갈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민주당이 더 바라봐야 되고 되돌아봐야 될 리스크다. 그리고 그런 관점이 만약에 형성이 안 된다면 네. 사실 내부의 일방성이 국회 전체의 일방성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아무리 협치하고 정치를 복원하겠다 하더라도 국회 안에서 그게 사라지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도 아무리 거대 여당의 대통령이지만 행정부보다 사실 더 큰 권한을 가진 거는 국회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국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들은 헌법적으로 봤을 때 탄핵소추 대상도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소환제에서도 제외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민주당의 일방이 국회 전체 일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네. 조금 민주당도 되돌아보고 조금 자중하고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는 당대표 선출도 이루어질 텐데 지금 보니까 정청래, 박찬대 의원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거론되는 상황이고 네. 아직까지 뭐 본인들이 직접 입을 열어서 나가겠다 이렇게 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집권 여당 초기 당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신임이나 이런 것들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민주당을 이끌어왔던 그 리더십이 이재명의 대통령을 결국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층들을 잘 묶어낼 수 있고 또 한켠에서는 여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 다른 이 전체 국민들까지도 같이 좀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어찌됐건 이제 갈등을 좀 넘어서서 실제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자. 그래서 통합의 정치를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강대강 대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야당과도 굉장히 큰 조율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좀 품이 넓은 그런 리더십을 아마 이번에 좀 찾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만큼 아마 조명도 훨씬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점에서 아마 무거운 마음으로 이번에 좀 뛰실 분들이 좀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어제 선대위 해산식을 열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역사적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많이 쏟아내셨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역사적 큰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상황을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저께 그러한 김문수 후보의 말씀을 들으면서 당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당 후보로서 열심히 하시고 하는 건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갑작스럽게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우여곡절 끝에 당의 당원들이 정치적인 그런 민주주의를 복원해서 당 후보로 최종 확정시켜줬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선거 기간 중에는 그러한 당원들이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한 당원들이 그렇게 원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단절을 못했어요. 그 과거를 반성하자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정말 단호하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와서 버스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한다? 저는 참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당신이 또 당권에 욕심을 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게 맞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당은 지금 끊임없이 대선 결과 관계없이 변화와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고생을 하셨지만 만약에 또 당권 투쟁에 돌입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연출한다? 그럼 일반 중도 국민이 보실 때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보실 때 김문수 후보는 영원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친윤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당의 변화와 혁신의 첫 출발은 인사라고 얘기했듯이 결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력을 하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옹호하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해줘야지만 당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김문수 후보의 어제 말씀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리고 오히려 아름다운 퇴장을 하는 모습이
더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당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중에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염치가 있다면 이 정도 됐으면 본인 스스로가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계엄 이후에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비판을 오히려 방탄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국민의힘의 대통령 경선을 또 보게 되면 처음부터 한덕수로 다 정해놓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후보자들을 완전히 들러리 세우는 그런 경선이 됐고 마지막에는 결국 후보 강탈 시도까지 또 함으로써 국민의힘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에 굉장히 큰 훼손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국민들께서 저 당은 도대체 보수 정당이 맞냐,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 맞냐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온몸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실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계속해서 저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이 분화점들이 있고 또 외곽에서는 오늘 제 특검법이 3가지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최혜병 특검법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그다음에 뭐 건진법사 등등 이 국정 개입을 했던 건에 대한 특검법이 또 올라가고 또 내란 관련된 내란 특검법도 올라갑니다. 이 부분이 윤석열 김건희 여사와 확실하게 절연을 보여주고 국민 앞에 새로운 보수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는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탄을 계속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임기를 채울 것인가? 당내에 어떤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비대위로 계속 가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임기 그런 걸 떠나서 네. 당이 빠르게 황골탈퇴하고 변화와 반성을 통해서 혁신하려면은 제대로 된 당원들에 의한 투표에 의한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당대회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당이 끊임없는 변화와 반성,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빠르게 수습하는 길은 전당대회다. 그래서 그 전당대회를 가기 위한 그 시점까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잔존하고 빠르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바뀌었다고 국민들한테 다시 선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예. 네. 김문수 후보 얘기를 잠깐 또 해보면은 어제 철봉하는 모습, 또 훌라후프 돌리는 모습 이런 게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재현 의원이 이제 SNS에 올린 그런 영상인데 건재하다는 걸 어쨌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넘어서 당권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저것은 뭐 흔히 얘기하는 빌드업 으로 보여요. 결국 당권 도전을 위해서 여전히 내가 신체적으로도 건재하고 네. 또 국민의 어떤 40% 이상의 득표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약간 새 가족이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친윤 세력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문수로 대표되는 부정선거,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세력이 있는 겁니다. 네. 자유통일당 세력하고 친윤은 약간의 교집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비록 떨어졌지만 보수의 어떤 실권들을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전광훈 목사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제2의 야당 아니겠습니까? 의석수를 그래도 107석이나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이번 계엄이나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 구구 정당으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를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대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이제 설파해 갈 텐데 네. 저 부분이 불안한 이 세 가족 이 동거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또 야기시킬지는 저는 좀 볼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당내에 부정선거와 관련한 세력은 없어요. 그리고 자유통일당은 어차피 엄연히 다른 정당이고요. 이번에 저희 당은 그랬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그리고 또 자유통일당의 전 후보가 갑자기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할 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는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를 구분해야 된다 하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당의 세 세력 중에 부정선거 세력은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개혁신당 얘기도 잠깐 짚어보죠.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결과적으로 두 자릿수 득표율은 얻지를 못했는데 차기 정치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러는 평이 당내에서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전인수격 해석이겠죠. 사실 두 자릿수가 이준석 후보의 정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네. 상황이었잖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본인에 의해서 사실은 그 지지율이 빠진 것도 사실이고 네. 그것을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사과를 했다가 다시 정면 돌파, 사과를 했다 또 정면 돌파 이런 게 반복됐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개혁신당의 당 지지율과 이준석 후보가 그래도 이번에 얻었던 지지율을 봤을 때는 당 지지율은 훨씬 뛰어넘는 네. 그러한 지지율은 맞아요.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봤을 때 과연 개혁신당 이름으로 나올 후보들이 있을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인 고민일 거예요. 네. 그렇다면 개혁신당도 계속 미래를 보고 정치를 하겠다면 지금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이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다시 복귀했고 당의 일원이잖아요. 그렇다면 개혁신당도 지난 대선 과정부터 그리고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부터 어떤 부분이 잘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본인의 전략이 어찌됐든 정당을 만들었고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거는 집권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전체 국민을 아우러야 되는데 사실은 캠페인도 2030 세대만 머물렀단 말이죠.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지만 아마 내년 선거에 네.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나설 후보들이 그래도 적어도 존재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좀 더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드러내려면 앞으로 좀 더 존재감을 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네. 이번 대선에서 오히려 확장을 훨씬 더 하고 그 미천을 벌어가는 선거를 했었어야 됐는데 오히려 그 미천을 까먹는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도 부분부터 그렇고 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개혁신당에 가가지고 출마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가능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작지만 실제로는 이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옅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계가 노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기 시작 이틀째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어제 저녁 1호 행정명령이었던 비상경제점검 TF회의를 열고 논의했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이 오늘 다시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자, 대통령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대통령실 오늘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취임하고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유임된 장관들과 함께 강훈식 비서실장 등 10여 명이 참석 또는 배석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설명하고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경 편성 등 민생경제 대책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2호 지시인 안전치안점검 회의를 진행하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재난과 치안, 재해 관련 안전 관련 문제 등 대응을 위해 광역, 기초지방자치정부 등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중 새 정부 추가 인선도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어젯밤에는 비상경제점검 TF회의도 주재했죠. 네, 취임 전부터 공언해온 1호 행정명령으로 열린 회의였는데요. 저녁 시간대 2시간 20분 동안 열린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의 차관, 정책실무자들과 경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미 통상 현안과 추진 방향을 둘러싼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경기와 민생 현안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이 대통령이 추경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경기 진작 효과를 묻고 적극적인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정 당국자들에게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이 대통령 개인 전화번호도 알려주며 직접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하자 참석자들은 번호를 저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통화가 이르면 오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미군 배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한 미군 조정 문제를 언급할지도 관심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한미 정상의 첫 통화에서의 관심은 대화 내용입니다. 상견례 성격의 전화통화에선 동맹국가 취임 축하 인사를 나누는 게 관례지만 관세 유예 기한이 다음 달 8일로 다가오면서 협상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과 조정, 한국은 머니머신이라며 여러 차례 언급해온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도 꺼낼 수 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곳곳에 미군을 배치하는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Can you also clarify whether the Army is actively planning to any movements of personnel or units from South Korea to Guam? I can't provide any sort of confirmation on those specific movements, but I think the Secretary of Defense and President are very actively engaged in the posturing of our troops around the world. 한미 정상의 만남은 이달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르크 류터 사무총장은 한국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도 우리나라를 초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소식을 일면에 싣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안보 압박과 미중 관계 설정 등 당면 과제에 집중했습니다. 미 연방의회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성명을 내고 한미동맹의 유지와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단은 한미동맹은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며 미국과 이재명 행정부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선 검사징계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취임 첫날부터 시작된 사법개혁 속도전에 법조계는 긴장한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안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대법관 증원을 위해선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에 이어 소위 통과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힙니다. 민주당은 오늘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을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 그동안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 제도 등 검찰 개혁안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사표가 수리된 가운데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거취를 심사숙고 중입니다. 이 대통령이 사법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법원과 검찰 모두 초긴장 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트럼프 관세 문제가 새 정부의 당면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50%로 인상된 철강 관세가 밤사이 발효됐습니다. 그동안 침착한 대응을 이어오던 멕시코 정부마저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이 25%에서 50%로 인상된 첫날,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관세에 맞대응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Para fortalecer y proteger los empleos, no es un asunto de venganza, en inglés le dicen retaliation, no, es un asunto de protección. 캐나다에서는 최대 노조가 나서 정부의 맞불 관세 부과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산 철강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We're going to onshore it and start producing it ourselves. So that's going to cost not only the $4 billion, it's going to cost $30 billion a business. 미국에서도 철강 업계는 환영했지만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What this is going to do is jack up the price of steel, which then jacks up the price of inputs for American manufacturers.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캐나다와 중국, 멕시코에 이은 4위여서 새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경은 온통 중국에 쏠려 있습니다.
관세 협상을 위해 통화하겠다던 시진핑 주석의 연락이 없자 새벽 2시에 SNS 글을 올렸습니다. 협상을 하기에 극도로 어려운 상대라는 겁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통화에 집착하고 있지만 통화가 성사되더라도 트럼프가 바라는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고용이 위축되자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낮추라고 또 압박했습니다. 연준은 트럼프의 관세로 미국의 지역경제 활동이 감소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탄탄했던 미국의 민간 고용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5월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은 전달보다 3만 7천 명 증가에 그쳐 2년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유럽은 금리를 9번이나 내렸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Inflation and unemployment both rise at the same time over the next several months. What we are refining is our overarching approach to conducting policy. 연준은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트럼프의 관세로 지난달 미국의 지역 경제 활동이 소폭 감소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 지역에서 경제와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져 기업과 가게가 경제 활동 결정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Federal Reserve has been given a dual mandate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Concerns on the local level are reflected in monetary policy decisions in Washington. 실제로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 조사한 서비스업의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49.9로 하락해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업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PMI가 50을 밑돌면 위축을 의미합니다. ISM 지수는 주로 대기업을 조사하는데 앞서 발표된 제조업 PMI 지수도 3개월 연속 위축된 만큼 미국 대기업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반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 미국 경제에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새 정부 취임 첫날인 어제 코스피가 증시와 경기 부양 기대감에 2,770선을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약 3개월 만에 750선 위에 안착했는데요. 새 정부 이틀째 우리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개장 상황 직접 보겠습니다. 어제 새 정부 출범에 우리 증시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코스피는 2.66%, 그리고 코스닥은 1.34% 올랐는데요. 자,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출발하고 있는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상승하며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 대선 직후에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기억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도 0.6%대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몰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3.6원 내린 1,369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자, 하지만 앞으로 대외 변수 그리고 정책 실행 여부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지금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김 지명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4선의 서울 영등포 을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지내면서 지난해 총선에서 선대위 상황실장을 맡아서 민주당의 압승을 이끌었고요. 이번 대선에서도 반갑습니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히 잠깐만요. 질문하시기 전에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국민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하늘같이 받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서
제2의 IMF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기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청문회 통과 후에 말씀을 또 차차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받겠습니다. 새 정부 첫 총리로 지명이 되셨는데요. 일단 소감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 지명 계획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떤 정도의 말씀을 주셨는지 사실은 어제 발표하실 때까지 대통령님께서 직접 총리를 맡아달라 또는 총리로 발표하겠다 라는 말씀을 직접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 어떤 형식으로든 일을 맡기시면 해야 한다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그러한 당부의 말씀도 하시진 않았고 발표 후에 자연스럽게 다른 이러저러한 국정 사안들을 의논 드리는 자리를 갖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말씀을 직접 안 하셨지만 당부가 있었다면 그 당부의 말씀이 계셨다면 알아서 전력 투구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런 뜻이 담긴 지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리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승리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 동안 많은 부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조각과 관련해서 어떤 부상을 하셨고 대통령님과는 어떤 공감을 좀 나누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미 선거 기간 동안에 나라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남마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헤쳐갈 국정의 능력을 첫째로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충직함이다. 이렇게 충직함과 능력 두 가지를 기준으로 고민 끝에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급적 다양한 인물들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저도 어제 지명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함께 대통령께서 펼쳐갈 국정구상과 인사구상에 대해서 그러한 관점에 맞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첫날부터 경제 회복 등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계십니다. 총리가 되신다면 어떻게 좀 뒷받침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2의 IMF 위기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8년 전 IMF 위기 때에는 지금과 같이 두 번 다 엄청난 경제의 충격이 있었는데 큰 경제적 추세는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추세 자체가 하강과 침체의 상태이기 때문에 첫째 훨씬 어렵다고 봅니다. 민생도 훨씬 어렵다고 보고 더 중요하게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국제적 환경이 몇 배로 복잡하고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첫 번째 IMF보다 더 어려운 제2의 IMF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국정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대선 시기부터 그런 말씀을 대통령님과 나눠왔습니다. 어제 대통령님께서 바로 대통령실 자체가 황량한 벌판처럼 소개되어서 제대로 된 펜 하나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직접 비상경제 TF를 소집하고 토론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청문회 통과 전이기 때문에 통과된 후에야 정식으로 총리 또는 총리실로서의 필요한 민생 지원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라도 이 민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 여러분과 사회 각계의 말씀을 최대한도로 청해서 듣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당에서 정치적 관계로 대통령님을 보좌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실권을 또 주실 것 같아요. 총리가 되신다면 대통령 실과 그리고 총리 역할 좀 어떻게 나가시게 될지 대통령님과 총리 또는 총리실과의 관계에서 권한 또는 실권 이런 표현은 그다지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 정치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의 철학과 약속,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0%, 200% 마음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진행되는 방향에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지키고 그러나 노력은 2배, 3배로 전력 투구해서 돕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게 처음이라 뒤로 돌아도 됩니까? 자, 인사 한번 할까요?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 정부는 민생과 통합을 매일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지명에 대해서 전력 투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고 지금 경제는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하강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하며 민생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라도 위기 극복을 위한 방법을 찾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인 오늘 쾌청한 하늘 아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15도 선에서 출발한 가운데 서울은 27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대구는 무려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겠는데요. 건강관리,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낮에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요. 모자와 양산을 활용해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과 충남,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만큼 오존 생성이 많이 되는 차도에서는 멀리 떨어져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오늘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 28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웃돌며 예년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충일 연휴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늦은 밤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제주도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휴일의 오후 한때 영서에도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당분간 기온은 오름세 보이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한번 계절의 시기가 한 달 이상 앞서갈 전망입니다.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김시아입니다. 네, 뉴스업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